내 이름은 자야야. 자야가 되면 뒤돌아보지 마. 나에게 룸메이트가 있어. 그는 이상해.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 그리고 30분 후에 나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심지어 좀 섬뜩해. 며칠째 계속 이 모양이야. 화장실에 오래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 수업이 45분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게 이상한 거야. 나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 오늘 밤 그가 화장실에 갈 때 문 앞에 가서 한번 볼 생각이었어. 나는 침대에서 쇼폼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밤에 배탈이 났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지. 룸메이트가 나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 핸드폰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어. 역시나 밤 새벽 2시. 마음이 갈등했어. 소리가 날까봐. 신발도 신지 않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화장실 문 앞까지 갔어.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 곧게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 그는 그때 세면대 앞에 있었어.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보고 있었어. 한밤중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거야? 나는 속으로 기대했어. 그가 잠시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그림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계속 거울을 향한 자세를 유지했어. 나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설마 매일 밤 이랬던 거야? 드디어 그 사람이 움직였어. 거울을 향해 머리를 쓸어 올리는 동작을 한 것 같았어. 그리고 돌아서서 문 쪽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했어. 나는 재빨리 내 침대로 돌아갔어. 다행히 내 침대는 화장실에서 가까웠어. 그가 문을 열기 전에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보니 2시 30분이었어. 오늘 밤 호기심에 의한 염탐. 룸메이트의 이 이상한 습관을 알게 됐어. 마음속에 은은한 불안감이 느껴졌어.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도 이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마침내 나는 참지 못하고 이 일을 나와 같은 기숙사에서 잘 지내는 다른 룸메이트에게 말했는데 내 착각인지 모르겠다. 말하고 나서 방금 옆에서 떠난 사람이 내 그 이상한 룸메이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식당 출구 쪽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방금 눈에 띈 그 보라색 옷. 검은 머리의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오전에 수업하러 나갈 때 바로 그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아마 내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보았기를 바란다.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최근에 그가 화장실 의식을 끝내기 전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습관적으로 그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나는 이불 속에 있었다. 확실히 그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걷는 발소리도.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실 쪽이 아니었다. 내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내 침대 앞까지 온 것이 들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었다. 침대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내 침대 앞에 멈춰섰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두려웠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침대 옆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그가 떠나는 소리였다. 그가 자기 침대에 누운 소리가 들렸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한숨을 돌렸다.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룸메이트는 그때 옆으로 누워 있었다. 두 눈이 똑바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밤새 공포 속에서 지냈다.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무서운 장면을 상상했다. 모든 장면에 이 룸메이트가 있었다. 하교할 때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멍했다. 상담 교수님께 하루 휴가를 냈다. 집에 가서 쉬었다. 우리 집은 지하철로 30분 거리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작은 취미일 뿐이다. 나에게 기숙사 다른 자매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 다른 2명의 룸메이트는 친구들도 그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다. 분명 내가 심야 단막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생각을 좋아한다. 오늘 집에 가서 푹 자자. 요즘 매일 늦게 잤다.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 타서 자리를 찾았다. 창문에 기대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귀가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학생, 물건 떨어뜨렸어요. 나는 멍하니 눈을 떴다. 그대로 바닥을 보았다. 내 학생증이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돌아서서 옆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 정신이 들었다. 갑자기 내 옆에 앉은 사람을 쳐다보았다. 미희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나에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말했다. 너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언제 탔어? 나는 너무 놀라서 한꺼번에 급한 어조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정신 차리니 내가 이러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다. 오늘 원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이건 너무 뜻밖이다. 미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따라 집에 가는 거야. 나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았다. 막 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보니 예의가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에는 5명만 서 있었다.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꿈을 꾸다니.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문질렀다. 내 눈앞에 어떤 물건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내 발치에 내 학생증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방금 꾼 꿈에서 학생증의 위치가 똑같았다. 멀쩡하던 대학 생활이 갑자기 이렇게 기괴하고 이상해진 건지 이 모든 걸 말할 곳도 없는데 남한테 말하면 그냥 내가 오지랖인 거로 생각할 테고 학교 돌아가서 기숙사 바꾸는 거 신청할까? 거실에 들어서니 3년 키운 고양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인이 집에 오면 고양이는 보통 신나서 주인한테 다가와 야옹야옹 울고 주인 다리에 몸을 비비고 그런다. 오늘 문을 열자 계속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꼬창배추야 꼬창배추. 며칠 안 봤다고 나를 모르는 거야? 이상했어. 우리 고양이는 예전에 엄청 붙어 있었는데 지금 대학 가서 매일 집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왔거든. 무의식적으로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왜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쟤는 무서워하고 있어. 왜 꼬창배추가 이러는지 바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근데 지금 더 골치 아픈 건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거야. 휴대폰 꺼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왜 아무도 없어요? 너 오늘 수업 있지 않니? 왜 집에 온 거야? 오늘 수업이 금요일로 조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없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요. 최근에 룸메이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예민해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휴가 내고 집에 와서 쉬는 거라고. 그냥 대충 작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너 아빠랑 나 오늘 고향에 갔어. 내일 모레 돌아올 거야. 알겠어요. 전화 끊고 나서 지금 고양이 만지고 싶어 죽겠어. 지금 이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꼬창배추야, 언니가 우유 따라줄까? 그런데 쟤는 전혀 꿈쩍도 안 해. 계속 낳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라.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 사실 꼬창배추의 이런 반응이 내 마음속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더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어. 확실히 잠겼더라. 소파에서 잠들었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 눈을 떴어.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봤어. 벌써 밤 11시였어. 설마 밤 11시까지 잔 거야? 진짜 잠을 잘 자긴 했네. 문을 열려고 준비했어. 밤 11시에 초인종 소리. 누가 이렇게 늦게 우리 집에 오는 거지? 노크 소리는 계속됐어. 나는 갑자기 긴장됐어. 누구야? 택배야? 어떤 택배 회사가 한밤중에 배송하겠어? 문 앞에는 분명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해. 다행히 나는 문을 잠갔어. 아빠, 최근에 뭐 샀어요? 택배가 왔대요. 나는 급히 끼를 냈어. 목청껏 거짓말을 했어. 집에 사람이 있는 척했어. 그리고 몇 초 기다렸다가 다시 문 앞을 향해 말했어. 아빠가 계산 잘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산 거 없어요. 문 앞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안도했어. 깜짝 놀랐잖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 아까 문을 열었더라면 나는 사회뉴스 헤드라인에 올랐을 거야. 제목도 생각해뒀어. 꽃다운 소녀 혼자 집에 있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다. 참혹하게 살해당하다. 과연 안전교육의 부재인가? 아니면 도덕의 타락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노크 소리가 났어.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 문 앞에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았어. 커커야, 문 좀 열어줘. 나랑 내 아빠가 열쇠를 깜빡했어. 엄마 목소리였어. 이제야 내려놓았던 마음이 진정됐어. 문을 열었는데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어. 이이야.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어.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내뱉었어. 드디어 문을 열었구나.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 그러다가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몰려왔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서 일어났어.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여전히 익숙한 집이었어. 거실 문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 방금 전 모든 것이 꿈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 꿈은 너무 생생했어. 하루에 이상한 꿈을 2개나 꾸다니. 정말로 빙이 된 건가 봐. 나는 일어났어. 부엌에 가서 대충 끓여 먹으려고 했어. 문 앞바닥에 무엇인가 있는 걸 발견했어. 털복숭이 덩어리가 있었어. 화차였어. 화차가 문 앞에 누워 있었어. 이게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건가? 화차를 안아 올리며 나는 믿을 수 없었어. 부드러워야 할 몸이 차갑고 뻣뻣했어. 화차가 숨을 거뒀어. 나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천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도 자신은 유물론자라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없었어. 화차의 죽음은 분명 그 이이와 관련이 있어. 내가 그 이이가 무슨 욕에든 상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이 시대에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사람이 그를 두려워할 리 없잖아. 나는 화차를 단지 옆꽃밭에 묻어주었어. 그리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직접 너를 찾아가겠다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오늘 밤은 밤을 새야 해.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새벽 2시. 알람이 울렸어. 오늘 밤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보자. 거울 속 이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 정확히 말하면 거울 속 이이의 얼굴이 다른 얼굴로 변했어. 우리와 동갑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어. 하지만 거울 밖의 이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사실 나는 생각해봤다. 니이의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나도 상상해봤다. 그가 여우요괴 같은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이 광경을 실제로 보니 여전히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동시에 나는 그에게 다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데 왜 나를 노리는 걸까? 새벽 2시 30분, 리이가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거울 속 얼굴은 이미 리이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내 침대로 돌아갔다. 이제 리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 오늘 밤도 또 잠 못 이루는 밤이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리이는 여전히 혼자 다녔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뒤에서 계속 시선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느낌이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수업이 끝나자 나는 바로 기숙사에서 친한 다른 룸메이트를 끌고 교실을 떠났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룸메이트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혼자 교실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 교실 건물 화장실은 문을 들어서면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위에는 큰 거울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칸막이 화장실이 있다. 나는 아무 칸이나 골라 들어가 볼일을 봤다. 왠지 모르게 이 화장실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다. 내 옆칸의 문이 소리를 냈다.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잠시 핸드폰을 보다가 룸메이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커커. 너 왜 아직 안 끝났어? 요즘 배가 자주 안 좋아. 그냥 내가 먼저 기숙사로 가. 나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나 잠시 후에 나가야 해서. 먼저 기숙사 가서 옷 갈아입을게. 응, 알았어. 아, 맞다. 방금 리이도 화장실에 들어오는 걸 봤어. 너는 나중에 그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어. 룸메이트가 잘 자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받은 자세를 유지한 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다. 나는 생각났다. 방금 옆칸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왔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간 후 전혀 소리를 내지 않은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을 때는 옷이 스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게다가 아까 룸메이트가 전화해서 한 말까지. 이때 니니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칸에 있을지도 몰라.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다.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알겠다. 왜 방금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리이가 계속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다만 발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 뒤에 누군가 있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칸막이 위를 바라봤다. 역시 리이가 칸막이 위에 엎드려 있었다.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온몸이 감전된 듯 떨렸다. 한 줄기 냉기가 발바닥부터 치솟았다. 심지어 온몸이 우리 집 꽃배추를 떠올렸다. 나는 여전히 칸막이 위에 엎드려 있는 리니에게 그에게 소리쳤다. 리이, 너 시발 미친 거 아니야?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음침해졌다. 나는 무시했다. 바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 나는 그에게 완전히 찍혔다. 지금 당장 선생님한테 가서 말할까? 내가 발견한 일을 말하면 그러면 좀 안전해질지도 몰라. 저녁에 나는 기숙사에서 일찍 침대에 누웠다. 룸메이트들도 하나둘씩 기숙사로 돌아왔다. 샤오친과 샤오씨는 평소처럼 서로 가십을 나누고 있었다. 리이가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에 혼자 다녔기 때문에 다들 각자 자기 일을 했다. 서로 방해하지 않았다. 다들 각자 침대로 돌아갔다. 잠들 준비를 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되었다. 기숙사의 움직임을 듣고 있었다. 역시 리니의 침대에서 소리가 났다. 화장실로 걸어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리이를 향해 소리쳤다. 리이,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룸메이트와 기숙사 사감을 깨우려고 한 거야. 그러면 모두가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지. 리니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그런데 룸메이트들이 전혀 깨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위에서 순조롭게 이 거울 의식을 완성했다. 다른 두 룸메이트에게 무슨 짓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예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가 어떤 의식을 행했지만 발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놀라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사람이 사라졌다. 나는 룸메이트를 깨우지 못했고 기숙사 밖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도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리이는 공포에 휩싸인 후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다. 살려줘, 도와줘. 학생, 도와줘. 내가 진짜 리이야. 내가 진짜 리이야. 제발 도와줘. 그때 그의 눈빛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다. 게다가 지금 그는 특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사람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았다. 내 말이 무슨 뜻이야? 내가 진짜 리이라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가 평소에 보던 리이는 내가 아니야. 나는 대체되었어. 나는 갇혀 있었어. 나는 아직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 우리 세평현 남성촌에 가서 장 할아버지라는 분을 찾아봐. 그냥 리이가 위험하다고 전해줘. 장 할아버지는 온전한 이름이 없나요? 한마을에 장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겠어. 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리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바닥에 있는 이 일을 보았다. 나는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냥 내 침대로 돌아가서 잤다. 다음날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기숙사 다른 두 자매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이 일은 몰랐다. 언제 자신의 침대로 돌아왔는지, 그녀가 자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고 바로 지도교수 사무실로 갔다. 지도교수 사무실에 도착하니 나는 단번에 지도교수 옆에 앉아있는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은 이 일을 보았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고 확신했다. 내가 분명히 나갈 때 그는 아직 기숙사 침대에 있었는데. 자야, 마침 내가 왔구나. 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자야,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해. 이 몇 년간 얼마나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지. 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평생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어. 내가 맡은 반에서는 절대 학생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아. 지도교수, 나에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말을 한바탕 했다. 선생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첫째, 오늘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자신이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너는 오랫동안 기숙사에서 공모하여 다른 두 학생이 그를 따돌렸다. 그에게 냉담한 폭력을 가했다. 그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마음속 화가 점점 커졌다. 지도교수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성격이 폐쇄적이고 입학 이후로 나와는 소통하지 않았다. 어째서 내가 남과 공모해서 그를 따돌리는 게 되었어? 자야? 오늘 너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야. 다만 너희 사이에 사랑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더 이상 괴롭힘 일이 내게 전해지지 않았으면 해. 내가 이이에게 사과해. 이 일 이쯤에서 넘어가는 게 어때? 왜 내가 그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추측하는 대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요즘 그 때문에 정신이 거의 이상해질 지경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억울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하지만 리이 앞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 참아. 좋아, 너희에게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 말해봐. 리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선생님, 그는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매일 밤 2시에 화장실 거울 앞에서 거울을 봐요. 매번 30분 동안요.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설마 내 룸메이트가 거울 본다고 이상한 건 아니잖아. 너 이렇게 룸메이트를 말하는 건 뭔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거울 볼 때 발견한 게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당황해서 조교를 쳐다봤다. 좋지 않은 일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룸메이트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이 일이 너무 심각해서 너 일주일 수업 정지야. 반성문 쓰고.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내 머릿속에 조교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일주일 수업 정지라는 말과 리이의 의기양양한 웃는 얼굴이 최근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누구에게도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 기숙사로 돌아와 나는 넋이 나간 채 침대에 앉았다. 룸메이트 샤오친이 아침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내 모습을 보고 바로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샤오친을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한 후 그에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리이가 왜 밤에 그렇게 오래 거울을 보는 거야?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 거야? 샤오친, 내 말 들어봐. 나는 학교를 일주일 동안 떠날 거야. 당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꼭 기억해야 해. 리이와는 왕래하지 마. 밤에 푹 자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해. 기억해. 절대 리이에게 접근하지 마. 무슨 일이야? 내 말이 너무 무서워. 샤오친이 걱정 가득한 얼굴인 걸 보고 난 그냥 괜찮다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 내 말만 기억하면 돼. 내가 돌아오면 설명해줄게. 학교를 나와서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언제 오세요? 내일. 왜? 그럼 오늘 밤에도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 그럼 나 오늘 밤 어디가? 괜찮아. 아빠는? 뭐 하시는데? 요 며칠 고향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어. 지금 그 새 친구랑 낚시 갔어. 새 친구? 우리 아빠가 언제부터 낚시를 좋아하셨어? 맞아, 인연이 있더라. 그 새 친구가 내 친구 아빠래.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리이라고 해? 엄마 말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어. 응, 아마 내 친구라서 그런지. 아빠한테 엄청 친절하대, 엄마. 일단 끊을게.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엄마 전화를 끊고 초조하게 아빠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3번을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 그때 나는 학교 정문에 서 있었어. 마음이 불타는 듯했다. 비록 아빠는 건장하시지만 리이인지 뭔지는 너무 괴이한 사람이야. 혹시 그의 가족들도 문제가 있을지 몰라. 왜 아빠에게 접근하는 거지?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었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매우 놀라셨어. 너 내일 수업 없니? 응, 내일은 수업 없어.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 엄마와 잡담할 기분이 아니야.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아빠가 마음에 걸려. 아직인데 너 아빠 요즘 낚시에 빠졌어. 특히 새 친구도 사귀었고. 그는 밥때가 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아빠가 어디서 낚시하는지 알아? 찾아갈게. 본 아저씨 집 앞다리쯤에 있을 거야. 그가 나갈 때 그렇게 말했어. 좋아, 위치를 알았으니. 본 아저씨 집 쪽으로 곧장 달렸다. 어릴 때 고향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다리 옆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아빠, 벌써 의식을 잃었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한테 얼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 아저씨도 달려왔다. 모두 무슨 일인지 몰랐다. 엄마는 급해서 울기 시작했다. 나만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사고를 당한 건 리이 아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자야, 너랑 할아버지 먼저 집에 가라. 응, 내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갈게. 잠시 후에 나 혼자 병원에 갈게.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마음속으로 리이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할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할아버지,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아빠 좀 보고 올게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주 익숙한 지명이 보였다. 난청촌, 평소에 너희가 만난 이인은 내가 아니야. 나는 바뀌었어. 나는 갇혀있어. 너 우리 시에 가서 난청촌에서 장 할아버지를 찾아. 그냥 리이가 위험하다고 전해줘. 어젯밤 리이가 쓰러지기 전에 한 말. 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맞아. 이곳은 바로 리이가 말한 장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알고 보니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가까웠네.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 버스는 한 정거장이 난청촌이야. 어쩌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남성촌 하차 정류장. 주변의 낯선 환경을 바라보며 순간 머리가 아파졌다. 어떻게 촌에서 장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할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리니.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기절해버렸다. 정말 귀찮아. 나는 한마디 투덜거렸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걸어갔다. 좁은 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급히 다가가서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장 할아버지 댁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장 영감댁은 이 길로 쭉 가서 끝까지 가면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약 500m쯤 가면 돼요. 아주머니가 매우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얼마 가지 않아 장 할아버지 댁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나는 곧바로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장 할아버지 댁인가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 마당 문이 왜 열려있을까? 실례합니다. 장 할아버지 계세요? 나는 마당에 서서 오른쪽 방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을 움직여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기이한 방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너무 억울했다.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즐기기도 전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게다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내 몸 옆에 늘어뜨린 손목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말랑말랑한 젤리 같았다.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라는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장면이 아니었다면 어린아이가 나에게 애교를 부리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나에게 응석을 부리는 거라고.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금 안정된 내 마음에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장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눈앞에 이 노인은 아주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줬다. 비록 마르고 작아 보였지만 하지만 나는 예감이 들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다. 나 왜 불렀어? 노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장 할아버지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내가 원원이라고 해도 무시했다. 너 어떻게 깨어난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회복하려면 8에서 10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깬 거야?
어디 아픈데 없니? 꼬마애가 정말 귀여워요, 할아버지. 그에게서 누나의 기운이 느껴져요. 누나, 당신은 수우이인가요? 당신이 말한 이인은 리니인가요? 꼬마와 노인이 내 말이 끝나자 동시에 나를 바라보며 이리를 아느냐고 말했다. 아는 게 어디야? 장할아버지, 요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죠. 리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최근에 나와 리, 일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장할아버지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말을 마치고 나는 눈앞의 노인과 아이를 바라봤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이것부터 봐야겠다. 장할아버지, 여기서 무슨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내가 늙었구나. 그 가족의 계략에 걸려들다니. 아, 그래서 일일이 엄마와 떠난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 꼬마 녀석이 배가 불렀나 싶었는데. 꼬마가 옆에서 큰 눈을 뜨고 있었다.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우리는 누나를 구해야 해요. 구해야.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 오늘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 늙은 바보와 관련이 있다. 잠시 실례합니다. 이 리일은 무슨 상황인가요? 왜 이렇게 요상한 거죠? 그는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노인이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속 나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노인분의 시선에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온몸이 불편했다. 장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마. 널 해치지 않을게. 나는 내 특수 체질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야. 특수 체질, 너에게 아주 특별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찾을 거야. 또한 내 특수함 때문에 2년 넘게 잠들어 있던 키스를 깨웠어. 꼬마가 나를 바라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눈을 깜빡이며 마치 나에게 감사하는 듯. 점점 더 듣다 보니 헷갈리네. 이 늙은이와 어린애를 보니 나는 점점 더 멍해졌다. 내가 왜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일까? 장할아버지 댁에서 나온 후 나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다. 때는 이미 밤 11시였다. 아가씨, 서두르지 마세요. 아버님의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몸에도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갑자기 긴장해졌다. 저희는 아버님의 혼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아직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혼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추후 다른과 의사들이 재진료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려면 나는 이미 이 집안과 맞서야 한다. 물론 나는 손에 힘 하나 없는 여학생일 뿐이지만 그들 가족과 맞설 수 없다. 하지만 그 장 할아버지는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았다. 병상에 누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생각은 다시 장 할아버지 댁을 떠나기 전 순간으로 돌아갔다. 내 룸메이트 리이의 상황은 간단히 말해줄게. 사실 그는 아주 착하고 순수한 여자아이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리이는 육체일 뿐이야. 본체 안에는 사실 하나에 내 특수 체질 때문에 그들은 나를 직접 해칠 수 없어. 떠날 때 장 할아버지가 나에게 병을 하나 주셨어. 그 안에 있는 가루를 물에 타서 가족에게 먹여. 일주일 안에 이 물을 마신 사람에게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어. 지금 병상 앞에서 나는 손에 든 하얀 병을 바라봐. 곧 아빠와 엄마부터 먹일 계획이야. 다 마시고 나서 장 할아버지 집에 한 번 더 가야지. 예의를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려고. 이 밤 나는 정신이 멍했어. 뒤에서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엄마, 너 아까 뜨거운 물 들어가지 않았어? 주전자는? 아까 물 뜰 때 실수로 손을 대었어. 주전자는 온수실에 놓고 왔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 주전자를 들 수가 없어. 나랑 같이 가지러 가자. 응? 어떻게 다쳤어? 한번 보자. 엄마가 화상을 입었다는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어. 나는 괜찮아. 먼저 주전자 가지러 가자. 엄마는 몸을 돌려 병실 밖으로 걸어가. 나는 그 뒤를 바짝 따라가.
나는 따라가서 엄마 손에 상처를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빨리 걸어. 엄마, 왜 그렇게 빨리 가? 나 좀 기다려. 하지만 도무지 엄마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 온수실은 복도 끝에 있어. 지금은 이미 깊은 밤이야.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 양쪽에는 문이 굳게 닫힌 병실들 뿐. 그리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급한 발소리. 이상해. 왜 발소리가 하나뿐이지? 나와 엄마 모두 빨리 걷고 있는데. 하지만 내 발소리만 들려. 왜 그래? 커커? 엄마는 앞으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있어. 마치 기대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 나는 엄마와 병실 하나만큼 떨어져 있어.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봐.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 나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내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바라봤다.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런데 휴대폰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발신자 표시는 엄마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다. 눈은 계속 앞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야, 어디 갔었어? 물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보였지? 전화기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자야? 아까 이상했던 점을 떠올렸다. 전화 속의 엄마는 진짜 내 엄마여야 한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나를 병실에서 속여 나오게 한 건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뭘 하려든 상관없어. 이럴 땐 도망치는 게 맞아. 나는 몸을 돌려 바로 뛰기 시작했다. 병실 안에는 분명 누군가 있을 거야. 나는 한 병실을 골라 뛰어들어갔다. 여기는 3인실 병실이었다. 방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창밖의 달빛으로만 볼 수 있었다. 세 침대마다 사람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휴대폰을 들어 손전등을 켰다. 침대에 누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만큼 충분했다.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병실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속 맞은편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소리 방향을 들어보니 내 정면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았다. 설마 내 굳은 몸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또 한 번의 섬뜩한 웃음. 그리고 이 웃음은 내 앞에 침대에서 온 게 아니었다. 옆 침대에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웃음은 창가 쪽 첫 번째 침대 방향에서 들려왔다. 이 병실에는 똑같이 생긴 세 사람이 있다. 아니, 이 셋은 분명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2층 높이였다. 아래는 잔디밭이었다.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을 거야. 원수는 원수로 갚고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갚자. 사람 잘못 찾지 마. 실수로 들어왔어요. 쉬는 중에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그냥 놔주시면 안 될까요? 됐다. 여기 있는 것보단 다쳐도 낫지. 마음 먹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상상했던 병원 앞잔디가 아니라 병동 복도였어. 다시 복도로 돌아왔어. 그런데 방금 전까지 병실에 있었잖아.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일로 깨달았어. 그건 어떤 모습이든 변해서 나에게 접근할 수 있어.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게 좋겠어. 차야, 너 여기 왜 있어? 한참 찾았어. 간호사를 한 번 보더니 또 엄마를 보며 말했어. 엄마? 내 어렸을 때 엄마는 날 뭐라고 불렀어? 왜 그렇게 신경질이야? 엄마는 내 행동에 어리둥절했어. 빨리 말해. 내 어렸을 때 친척들이 날 뭐라고 불렀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 나갈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빨리 나랑 병실로 돌아가자. 오지마. 빨리 말해. 북이야. 왜냐하면 너를 임신했을 때 자주 아파서 입원했거든. 돈을 많이 썼어. 내 아버지가 너 이름을 북이라고 지었어. 나중에 좀 크니까 내가 싫어해서 바꿨지. 엄마가 말을 마치자 나는 안도했어. 이게 진짜 엄마야. 엄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나를 거의 못 볼 뻔했어요. 착한 아가, 울지 마.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괴롭혔어? 엄마에게 이 일들이 일어난 일을 말했어. 그런데 엄마는 듣고 나서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이 녀석, 공부하다가 바보가 됐구나라고 말했어.
이 꼴찌에서 두 번째 성적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지도 않잖아. 아이고, 너랑 말하기 싫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줄 알았어. 게다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 데다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었. 병실로 돌아온 후 나는 장 할아버지가 주신 것을 부었다. 물컵에 넣거나 엄마와 아빠가 물통을 마셨다. 병원에서 부모님을 하룻밤 돌본 후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 정문에서 장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장 할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저 나를 겁주려는 것뿐이었다. 목적은 내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아표를 구할 수 있는 특수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짜증나 죽겠어. 어떻게든 이 일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다. 밤에 나는 내내 잠을 자지 않았다. 친구 기숙사에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때웠다. 2시가 되자 나는 살금살금 친구 기숙사에서 나왔다. 내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숙사 안 두 룸메이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의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그는 매일 이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다. 장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의 체내가 아직 그의 육체와 완전히 맞지 않아서. 그래서 매일 육체에서 잠시 나와야 한다. 그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거울은 학교에 있을 때 그의 매개체였다. 나는 곧장 화장실 문 앞으로 갔다. 세게 발로 차서 문을 발로 차 열었다. 거울 앞에 서 있던 리이가 깜짝 놀랐다. 살려줘, 살려줘. 장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어. 나는 너를 도우러 온 거야. 빨리 말해줘. 너희 지금 어디 사는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잠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내 몸속에 있는 그게 들을 수 있어? 그가 내 등장에 놀라서. 지금 거울 속에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 내가 나올 기회를 얻었어. 그는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해. 하지만 곧 깨어날 거야. 좋아, 그럼 빨리 말해줘. 동욱과 영성한 32번지로 가. 그들은 지금 거기 살고 있어. 고마워요, 학생. 조심하세요. 집에 폭력적인 남자가 있어요. 꼭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분이 깨어나려고 해요. 빨리 가요. 주소는 기억했어요. 나는 기숙사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장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꼬마야, 나는 70대 늙은이야. 내가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잠을 깨웠잖아. 이러다 내 목숨이 줄겠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장 할아버지의 불평이 들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시간에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장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돼요. 방금 그들의 주소를 알게 됐어요. 지금이 한밤중인 걸 잊었어요. 급하게 알려드리려고요. 됐다. 주소를 알려줘라. 네, 그럼 지금 먼저 갈까요? 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70대 늙은이야.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냐. 너는 푹 쉬어라. 내일 오전에 차 타고 나갈 거다. 너는 저녁 7시에 가거라. 그만이다. 난 잔다. 다시 전화하지 마. 장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의 노년이 내 쪽으로 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럼 내일 얘기하자. 나도 푹 쉬어야겠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차를 타고 리이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리니의 평소 옷차림을 보면 이런 곳에 살 사람 같지 않은데 장 할아버지의 전화를 걸었다. 장 할아버지, 정말 미모의 아가씨 하나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네요. 소녀의 안위를요. 걱정 마. 나쁜 놈 있으면 원원이를 풀어서 때리게 할 거야. 귀신 오면 내가 직접 없애버린다. 할아버지께서 어제 나이가 많다고 하실 때는 이런 말투가 아니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나 혼자 여자아이인데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않는 게 낫겠지. 7층에 도착했다. 2층에는 집이 2채뿐이었다. 한 집은 문고리조차 망가져 있었다.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듯했다. 다른 한 집 현관에는 신발장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바로 리이 집이겠지. 장 할아버지는 내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계를 낮추길 원하셨다. 그가 들어올 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장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 앞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2분 후에 올라오셔도 된다고. 나는 리이 집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힘을 더해서 계속 두드렸다. 드디어 문 안에서 중후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아저씨, 저는 이의 같은 반 친구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아저씨, 아줌마. 저는 선생님께서 저희 반 대표로 가정 방문을 하라고 보내셨는데요. 금방 끝낼게요. 문 열지 마요, 여보. 밖에 사람이 있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보통 사람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미 겁에 질려 도망쳤을 거예요. 한 학생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역시 장 할아버지의 약가루가 효과가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쯔예요. 당신들 딸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말을 마치자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 앞에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강건하고 힘있어 보였다. 각진 얼굴의 표정은 엄숙했다. 여자는 온화해 보였다. 리이와 몇 분 닮았다. 아마 이 여자가 리이의 엄마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도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가 스스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 배짱이 두둑하군. 장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목적은 나를 공포에 빠뜨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들은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그들 집에 들어간 후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 아내가 랄란을 돌려보냈다. 남자가 나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갔다. 나는 작은 방 안에 던져졌다. 방 안 벽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3인 가족처럼 보였다. 이게 아마 이와 그의 부모님인 것 같다. 그들은 안에 갇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와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옆에 또 한 명의 소녀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의 몸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야. 꽤 귀여워 보이는 소녀였다. 아깝지만 아표가 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한번 전환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교통비를 아끼는 거야. 리, 너 어떻게 계획했어? 여자가 그 소녀에게 물었다. 나는 선생님께 휴가를 냈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기숙사에 누워있어. 오늘 우리는 너를 엄마처럼 만들 거야. 완전히 그를 대신하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더 이상 매일 불타는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 나는 그들을 노려보았다. 조금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은 긴장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런 때에 두려움을 보이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니까. 아빠, 왜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전에 학교에서는 내가 울렸었는데 우리가 몇 번 더 괴롭히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나도 좀 이상해. 왜 그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나는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 모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욱 턱을 치켜들었다. 얼굴에 와 바라고 쓰인 것만 빼면 때려봐. 원래 너무 잔혹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너희가 그를 겁주지 못했으니 내가 그에게 좀 강한 걸 보여주마.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망했다 망했다. 장 할아버지는 아직 안 오시나. 이 사기꾼이. 내가 거의 절망할 때쯤 원원이 갑자기 나타나 남자를 제압했다. 한 귀신이 여자 몸에서 나왔다. 이거 내가 병원에서 만난 예쁜 여자잖아. 내가 있는데 너희가 함부로 굴 생각은 하지마. 장 할아버지 말투가 무척 날카로웠다. 이 순간 그는 정말 위풍당당해 보였다. 장 할아버지, 오셨군요. 죽일 놈의 늙은이, 또 너냐? 원원에게 눌려있던 남자가 이를 갈며 장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다. 3년 전에 내가 너무 착했어. 너희를 한번 봐줬지. 그런데 너희에게 속아 넘어갔어. 이 일을 해쳤어? 오늘 심장이 더러워졌어. 우리 함께 계산하자. 쓸데없는 참견. 작고 마른 원원이 제압하고 있다. 그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더 이상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둘 수 없어. 장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인형을 꺼냈다.
그 예쁜 귀신과 랄라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그들을 놓아줘. 남자가 모녀를 바라보며 급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장할아버지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3년 전에 내가 손을 썼다면 너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숨을 거둔 후에 한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악행을 저질렀고 끊임없이 사람을 해쳤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장할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손에 쥔 인형을 꽉 움켜쥐었다. 마침내 완전히 연기 한 줄기가 되어 사라졌다. 3개월 후 장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저와 이이가 함께 뵈러 왔어요. 나는 장할아버지 마당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옆에 이이가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잠그지 않았잖아.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문을 열어주라고? 장할아버지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듣고 나와 이이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장할아버지를 찾지 않고 그 작은 깜깜한 방으로 뛰어갔다. 원원, 원원. 나와 이이가 동시에 원원을 불렀다. 원원이 나와서 우리 둘을 보고 멍하니 웃었다. 이 언니? 이 언니? 안녕. 자, 언니가 더 귀여워졌는지 볼게. 너희들 둘은 도대체 나를 보러 온 거야? 아니면 원원이를 보러 온 거야? 장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띠고 됐어요, 장할아버지. 잠시 후에 제 외할머니도 오실 거예요. 기쁘세요? 이이야, 왜 내 외할머니가 오시는데? 장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설마 내가 알아챘어? 장할아버지가 왜 여러 해 동안 혼자 지내셨는지, 그리고 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도와주셨는지. 아, 알겠다. 그렇구나. 나와 이이는 서로 호응하며 장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들었다. 꼬마 녀석이 뭘 안다고. 나는 밥하러 간다. 하하, 장할아버지 부끄러우셨어.